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성공한 삶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참으로 궁금하네요. 저는 글쎄요. 이전까지는 성공한 삶이라 하면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혹은 직업이 어떤지에 대해 갈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건 그냥 허울일 뿐이더라고요. 통장에 돈이 많아도 대기업이나 사자 직업을 가졌더라 하더라도 본인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우선순위를 제대로 매기지 못하면 성공했다고 말하기 어렵더라고요. 직업만 잘나고 돈만 있으면 뭐 하나요? 주변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긴 세월을 살았다고 말은 못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변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정말 멍청한 인간을 곁에 두고 살았다는 게 참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그 인간에 대한 구구절절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본인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우월하게 생각하며 결국에는 다 잃은 그 인간 얼마나 멍청하게 살았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낱낱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그놈을 향해 욕 한 사발 날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모험이라는 걸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항상 안정성이 보장된 일을 꿈꿔왔고 그래서 20살이 되면서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꾸준히 아르바이트 같은 것을 하며 돈을 모았어도 원금을 보존할 수 있는 것들만 알아봤었죠. 예를 들면 펀드 같은 것보다는 적금을 꾸준히 들었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자가 얼마 안 된다고 해도 원금을 손해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꽤 알아주는 대학을 나왔는데 그래서인지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좀 많이 모았어요. 대학 학비를 제가 벌어서 내고 싶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학비까지는 걱정 없이 지원을 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모은 돈은 오롯이 제 것이 되었죠. 사실 그 나이에는 치장도 하고 싶고 가지고 싶은 최신식 기계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악착같이 내 재산을 불려보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허튼데 돈을 쓰지 않았어요.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를 벌었는데 그 돈을 3년 가까이 모았더니만 꽤 큰 돈이 되더라고요. 야금야금 쓰긴 했지만 이자도 꽤 불어나서 5천만 원 정도를 졸업할 때까지 모을 수가 있었어요. 20대 중반에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벌었으니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재미를 붙였고 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봉이 높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을 꾸준히 가르친 덕분인지 제 강의가 인기 강의에 들어가게 되었고 수강생들이 늘어나면서 저는 점점 월급이 오르기 시작했죠. 정점을 찍은 것은 인터넷 강의라는 게 막 생겨났을 때였어요. 지금 난다, 긴다 하는 유명 강사들에 비하면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이긴 했지만 제 강의를 들어주는 학생들이 많아져서 인터넷 강의로도 돈을 꽤 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강의를 하는 게 더 좋았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보다는 현장 강의에 더 집중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돈을 악착같이 벌다 보니까 나이가 30 후반이 되었더라고요. 집에서는 이제 돈 모을 만큼 모으지 않았냐? 더 늦었다가는 임신도 못하게 생겼다고 하루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내비치시더라고요. 수중에 결혼 자금으로 쓸만한 돈은 이미 모아놨고 했으니 저도 슬슬 결혼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제가 부모님 집을 나와서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강의가 늦은 시간에 끝나기도 하고 혼자 집에 와서도 다음날 강의해야 할 것들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새벽까지 잠을 못 자기도 했고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면 새벽에 배고플 때 뭐 해먹거나 시켜 먹기도 눈치 보이고 해서 따로 나와 살기 시작했죠. 물론 혼자 살기 딱 적당한 투룸이긴 하지만 집도 있겠다, 돈도 있겠다. 결혼하지 않을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돌아왔을 때 저를 반겨주는 남편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30 후반이니까 어디서 남자를 만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친구들은 이미 애가 둘 이상 있고 주변에 미혼인 남자를 찾기는 어려운 일이었죠. 대부분 돌싱이거나 아니면 결혼을 못할 만한 이유가 있구나 싶은 사람들만 남아 있었거든요.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리저리 알아보니 결혼정보회사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나서서 선자리를 찾지 않아도 알아서 조건 맞춰서 매칭을 해준다는 게 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저는 결정사에 가입을 하게 됐고 그 뒤로 주말일을 반납해가면서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눈이 높아서 그런 건지 뭔지 마음에 확 꽂히는 남자가 없더라고요. 결정사에 쏟아부은 돈이 있으니까 아까워서 자리에 나가고는 있는데 시간 낭비를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는 마음으로 나가고 있다가 드디어 제 마음에 쏙 드는 남자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 남편이에요. 생긴 것도 멀끔하고 본인이 하는 일에도 꽤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조건만 보면 저에 비해서 조금 모자라긴 했죠. 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중소기업이었고 전문적인 분야를 다루는 곳이긴 했지만 회사가 크지 않다 보니까 복지라든지 월급이라든지 대기업이랑은 차이가 꽤 나곤 했죠. 거기다가 저보다 4살이나 어린 남자였거든요. 30대 중반이랑 30대 후반의 나이 차이가 조금 걸리긴 했어요. 그래도 서로 통하는 게 많더라고요. 취미로 영화를 즐겨 본다는데 저도 영화 보는 거 꽤 좋아했거든요. 근데 워낙 영화에도 장르가 많잖아요. 제가 호러물을 좋아했는데 글쎄 남편도 호러물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런 취향 맞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딱 이 사람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붙잡을 수 있을 때 붙잡아 보자 싶어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고 남편은 숫기가 없는 편인데 제가 먼저 과감하게 다가와주는 모습에 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고 쳐서 한 건 아니었고요. 서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나간 자리였으니까 더 볼 것도 없이 빠르게 진행하자 싶어서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양가에서도 별 반대 없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시댁에서 제 나이를 가지고 트집을 잡진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좋다고 아이를 가지는 일에만 집중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유, 어머님, 사실 처음에는 제 나이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혹시나 어머님께서 반대하시지는 않을까 해서요. 아이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나이 때문에 반대라니. 그럴 일 없지. 우리는 네가 마음에 들어서 기쁘기만 하단다. 정말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안심이 돼요. 감사합니다. 네가 우리 가족이 된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제는 너희들이 행복하게 지내면서 건강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면 그걸로 충분해. 나이야 뭐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너희의 행복과 건강이란다. 어머님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도 아이를 갖는 일에 집중해서 어머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할게요. 지금부터 부지런하게 그 일랑 준비를 해야겠는걸요? 그래, 그럼 됐어. 너무 부담 가지 마야 돼. 준비는 빠르게 시작해야 하는 거 알지? 그래도 즐겁게 지내면서 천천히 생각해. 우리 모든 이 편이니까 언제든지 얘기해. 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근데 저는 이미 강사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일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었어요. 사실 결혼은 하고 싶었지만 친구들이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그게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아이를 낳아서 가지는 행복이 더 크다고는 하지만 저는 제 젊음을 포기하고 육아에 올인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게다가 솔직히 말을 하자면 결혼은 둘이 좋아서 했는데 육아는 보통 여자가 맡아서 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게 늘 불만이었어요. 친구들 사는 모습만 봐도 항상 남편들은 육아를 지 편한 대로만 하고 친구들이 나서서 하는데 저는 그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들 세대야 여자가 집에서 애 키우는 게 당연하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 시대에 여자도 나가서 사회생활 다 하고 맞벌이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돈 벌어야 한다고 하는데 육아까지 맡아서 하라고 하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요? 누가 됐든 더 여유 있는 사람이 하면 됐지 하면서도 은근히 여자가 애를 돌봐야지 하는 생각 다들 하시잖아요. 저는 남편한테도 대놓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살짝 의견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아이 가지는 건 좋은데 그래 내가 100번 양보해서 시부모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아이 낳자 이거야. 그런데 당신이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를 돌볼 수 있겠다 싶으면 그때 가졌으면 좋겠어. 나는 이 강사일 조금만 쉬어도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거란 말이야. 나한테 육아휴직을 내라고?
아니, 아이는 당연히 엄마가 돌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이 정서에도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그럼 나는 아예 안 가지고 싶어. 솔직히 말해서 나도 내 위치를 지켜내고 싶지. 다른 강사들에게 밀리고 싶지 않단 말이야. 우리 아이 문제는 조금만 더 고민해보자 그럼. 우리 부모님이 손주를 엄청 보고 싶어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말이야. 그렇게 남편이랑은 어찌저찌 말이 잘 통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시댁에서 난리더라고요. 처음에 저에게 부담을 많이는 안 가져도 된다고 하신 말씀은 홀라당 까먹은 건지 도대체 언제 임신을 할 거냐고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손주 보고 싶다, 손주 낳아와라. 근데 또 그렇게 말은 하시면서 일하는데 지장 안 가게 아이를 돌봐준다는 소리는 절대 안 하시는 거 있죠? 거기서 이미 제 생각은 확고해졌습니다. 아이를 가지는 것은 저에게 엄청난 손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또 강사 일 하면서 생활 패턴이 엉망이긴 했거든요. 아침부터 수업 준비하고 저녁에는 늦게까지 수업하고 하니 잠 잘 시간도 부족했어요. 아무튼 아이 문제는 일부러 무시를 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강의를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탐구 영역 쪽 강사였는데 경제 부분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제 돌아가는 상황은 꽤 빠삭하게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런 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원금을 손해보는 짓은 하기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공부만 죽어라 하게 되면 어느 주식이 언제 오르겠구나 하는 게 보이더라니까요. 또 요즘 분야가 워낙 다양하니까 그런 공부하는 게 어렵지도 않고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금 좀 손해보면 어떠냐, 모험을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인드로 바뀌게 된 거예요. 주식으로 정말 잘만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단타로 먹고 빠지는 계좌가 하나 있고 장기간 묵혀두는 계좌도 있고 그렇게 따로따로 관리를 하면서 투자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단타로 먹고 빠지는 주식이 엄청 대박을 친 거예요. 공모주로 청약을 한 거였는데 제가 타이밍을 잘 잡고 돈을 올인해서 주식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첫날부터 상한가를 빡 치는 거예요. 솔직히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차트를 들여다보고 공모주 당첨된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아무래도 일주일은 오르겠다 싶더라고요. 원래 공모주는 첫날 파는 게 대박인데 이번에는 심상치 않다 생각해서 두고 봤거든요. 그리고 딱 4일째 되는 날 거의 10배를 먹고 빠지게 된 거예요. 진짜 대박이지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4일 만에 10배의 수익을 내니까 이 돈으로 뭘 할까? 고민이 엄청나게 되더라고요. 우리 남편 차가 10년 된 경차였는데 차 한 대 바꿔주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죠? 제가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꽤 잘 벌고 있었으니까 저를 위한 사치는 그만 부려도 되겠다 싶었고 남편에게 그 정도는 선물해줘도 좋겠다 싶어서 준중형 세단으로 새 차를 선물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차 한 대 바꾸는데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으니까 매번 차 바꾸고 싶다 말만 했었거든요. 제가 선물을 해주니까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진즉에 바꿔줄 걸 그랬나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선물해준 보람을 느꼈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새 차가 떡하니 나왔으니까 남편이 시댁에 자랑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시댁 가면 하도 애타령해서 가기 싫었는데 그래도 제가 사준 차 자랑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 기회에 시댁에 어깨 좀 쫙 펴고 자랑도 좀 할 겸 남편 따라서 갔습니다. 어머, 아버지, 내가 오늘 무슨 차를 타고 왔는 줄 알아요? 얼른 준비하세요. 근교에 있는 카페라도 나가서 들어요, 부주하게. 아니, 갑자기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야? 차라니, 너 그 10년 된 경차 타고 다니는 거 아니냐? 아이 참, 내가 그 경차 드디어 바꿨다니까. 차 바꿨으니까 시승 지켜야지. 얼른 준비하고 나와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차를 바꿨어? 뭐 어디서 돈이 굴러 들어오기라도 했어? 그럴 돈이 있으면 애 키우는데 쓸 생각을 해야지 차를 바꾸는 어떡해. 그 말 나왔으니까 나는 말인데
너희 아직도 아이 소식 없니? 아이, 그러면 어디 병원이라도 가서 아이 가지려고 노력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아유, 아이를 가지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게 말처럼 쉽게 잘 되지가 않네요, 어머님.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병원에 가서 무슨 시험관인지 뭔지 그런 거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언제까지 그냥 생기겠거니 하면서 손 놓고 있을 거야. 아이, 진짜 엄마, 아이 타령 좀 그만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꾸 그렇게 잔소리하지 말란 말이에요. 와이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아이 타령만 하고 있어요. 이 차, 우리 와이프가 사준 차라고요. 주식으로 돈 벌어서 나 차까지 바꿔줬다니까요. 아, 나 진짜 결혼하는 기가 막히게 잘했죠?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스트레스 주지 말아요. 어머, 이 차를 우리 며느리가 사줬다고? 주식으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잠깐 잘 간 거니까 괜한 소리해서 우리 와이프 신기 거스르면 안 된다고요. 아예 얼른 나가서 밥 먹으러 가요. 배고파. 시모는 아이를 가지고 잔소리라도 한번 할까 했다가 남편이 제 편을 들면서 절대로 잔소리하지 말라고 아이 문제는 알아서 하겠다고 딱 잘라서 말을 하니 아무 말도 못 하시게 되었죠. 괜히 꽁에서 입을 꾹 다물고 계시는데 속으로는 조금 고소했어요. 자기가 장가 잘 간 거라고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하는데 시모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남편 차까지 바꿔줬다고 하니까 시부도 관심을 보이시고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는 어린 신우가 엄청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주식? 언니, 주식 돼요. 우와, 대단하다. 주식으로 돈 벌기가 쉽지 않다고 하던데. 그럼 이 차례 살 만큼 돈을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와. 그렇게 엄청나게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취미로 조금 손 좀 대는 수준이에요. 이번에는 운이 좋아서 잘 들어가고 잘 팔아서 돈 좀 남겨 먹은 거고요. 저도 손해 많이 봐요. 언니가 경제 과목 가르친다고 그랬었죠? 아, 그래서 주식을 잘하는구나. 아, 나는 주식하는 사람 보면 대단해 보이던데. 언니, 주식 그거 어려워요. 나도 도움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다. 경제 강사라서 그런지 아주 바삭하겠는걸. 우리도 주식이나 한번 해볼까? 며느리가 들어가는 대로 들어가면 큰 돈 버는 거 아니냐? 에이, 아버지. 주식은 뭐 아무나 해요. 우리 마누 하나 되니까 이렇게 돈도 떠가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1억 가지고 시작했다가 1,000만 원밖에 안 남고 그런다던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니 돈 좀 받아서 하겠다는 거지. 언니가 종목 같은 거 추천 좀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도 사실 남자친구랑 내년에 결혼식을 올리고 싶긴 한데 그 전까지 목돈을 좀 마련해야 해서요. 투자 같은 거 무서웠는데 언니가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하니까 언니 따라서 주식 좀 사게요. 아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왜 그렇게 주식 타령을 하고 그래? 주식했다가 쫄딱 망하는 사람 못 봤어? 주식은 무슨 주식이야 정말? 네 월급이나 차곡차곡 잘 모으기나 해. 주식했다가 괜히 휴지 조각 된다는 소리 못 들어봤니? 우리 며느리가 경제 과목 강사인데 그 정도 지식도 없겠어. 다 생각이 있으니까 투자를 해서 이렇게 큰 돈을 벌었겠지. 은행에만 만날 넣어두면 뭐해. 이자도 쥐꼬리 같은데. 이거 봐. 자도 떡하니 선물해줬다고 하잖아. 큰 돈 벌으려면 이 정도 투자는 해야 된다니까. 요즘 차가 3, 4천만 원은 하는데 이 차를 살 정도면 야, 이거 얼마나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야. 그치 며느라가야. 이번에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근데 저는 은행보다는 주식이 더 이익률에서는 좋은 것 같긴 해요. 안전한 주식에 투자를 해두면 그래도 손해는 덜 볼 수 있으니까요. 요즘은 대형주들도 엄청나게 많은 편이라 잘 알아보고 들어가면 배당금도 나오고 좋죠. 손해는 안 봐요. 언니, 근데 대형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오래 묵혀두고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노후자금처럼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단타를 치고 빠지기 쉬운 건 없어요? 언니가 이번에 돈 번 것처럼 다들 그렇게 벌어보고 싶은데. 그런 건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아가씨. 저도 이번에는 정말로 운이 좋았다니까요. 일반 주식 아니라 공모 청약조라서 그랬던 거였어요. 이런 건 공부 많이 해야 돼서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대형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공모 청약조? 그건 또 뭐예요? 에이, 언니 들어갈 때 알려주고 빠질 때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냥 단타로 쉽게 먹고 빠질 수 있게 추천 좀 해주세요.
이런 건 본인이 공부해서 해야죠. 추천을 어떻게 해줘요? 저도 잘 몰라요.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주식들은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저도 주식으로 매번 돈을 벌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 누군가에게 추천을 해주고 투자를 권유한다는 게 부담스럽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방구석 주식 투자자인데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말을 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장기 투자를 추천한다 하니 신우가 입이 대빨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언니, 그 차를 한 방에 살 만큼 큰 돈을 벌었으면 언니도 전문가 아니에요? 저도 결혼자금 좀 마련하게 단 따로 먹을 만한 거 추천 좀 해주세요. 아가씨, 그러다가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해요? 망하면 저 엄마 할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아가씨랑 사이 틀어주는 걸 싫어요. 단타는 스스로 공부해서 투자해봐요. 저도 운 좋게 먹은 거지. 실패하는 게 훨씬 많은데요. 아이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나는 장기간 투자하는 좋은 것들도 괜찮으니까 추천 한번 해줘봐라. 내가 우리 며느리 덕에 이자보다 좀 더 큰 돈 벌어봐야지. 참나, 언니는 몇 천만 원을 한 방에 벌었으면서 우리는 뭐 은행 이자보다 조금 나은 수준으로 벌으라고? 언니 혼자 잘 먹고 잘 살게요. 그러면서 마치 저에게 주식 정보라도 돈 주고 사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저도 그냥 무시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원망 듣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어요? 근데 글쎄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죠.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밥 먹으면서 제가 넣은 주식 차트를 보고 있었는데 그걸 신우가 옆에서 몰래 보고 따라 샀나 봐요. 근데 이게 저도 단타로 빨리 먹고 빠지려고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고 주식 변동성이 심해서 큰 돈 안 붙고 저도 딱 100만 원만 넣어놨었던 주식이었단 말이죠. 근데 다음 날부터 하락세를 찍더니만 100만 원짜리 주식이 10만 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도 황당했지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도 적게 부어서 다행이다 하고 있었는데 신우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언니 나 어떡해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언니 따라서 주식 샀다가 쫄딱 망해버렸다고요. 어떡해요 진짜. 이거 내 결혼 자금인데 나 어떻게 하냐고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아가씨 왜 그러세요? 저를 따라서 주식을 샀다가 망했더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글쎄 그때 언니랑 밥 먹을 때 언니가 주식 차트 열심히 보길래 그거다 싶어서 따라 샀단 말이에요. 결혼 자금 제대로 불려보려고 언니가 들여다보는 그 주식에 저도 들어갔다고요. 제가 열심히 일하면서 모은 쌈짓돈 2,800만 원 들이부었는데 지금 300만 원도 안 나갔다고요. 저 내년에 결혼하려고 4천만 원, 5천만 원은 필요해서 언니 주식 따라 산 건데 저 어떡해요? 아니 왜 제 주식을 따라 샀어요? 제가 단타는 위험하다고 스스로 공부해서 사라고 했잖아요. 언니가 나보다 잘하니까 적어도 언니 따라가면 손해는 안 볼 줄 알았는데. 언니 나 어떡해요? 나 진짜 죽어버릴 거야. 내 돈 어떻게 해요? 신우가 남자친구한테 완전 푹 빠져서 당장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 신우 남친이 모은 돈이 너무 없다면서 한 4천에서 5천만 들어오면 그때 결혼하자고 했다네요. 그 2,800만 원도 신우가 거의 5년 가까이 모은 돈이라고 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왜 그거밖에 못 모았는지 저도 솔직히 좀 의문이긴 한데 신우가 좀 사치가 심한 편이거든요. 아무튼 자기 평생 결혼 못하게 생겼다고 언니 때문이라고 저를 원망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엄청나게 억울했습니다. 아니 아가씨, 제가 아가씨 보고 들어가라고 등을 떠민 것도 아니고 아가씨가 저 따라서 말도 없이 몰래 산 건데 그걸 어떻게 해요? 아가씨가 들어간다고 했으면 제가 뜯어 말리기라도 했겠죠. 아가씨가 눈동냥해서 산 건데 왜 저한테 주겠다고 어떡하냐고 그러세요? 제가 뭘 해줄 수 있다고요? 언니가 내 앞에서 일부러 본 거 아니에요? 저 들어가라고 일부러 수수료 준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가씨, 제가 그럴 것 같았으면 사라고 알려드렸겠죠. 아가씨,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휴, 그러길래 좀 공부하고 들어가시지. 제가 사라고 등 떠민 게 아니잖아요. 신우가 원망을 하니까 억울해서 말이 곱게 안 나가더라고요. 결국 신우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누워버렸고 보다 못한 시모가 저한테 어떻게 좀 해보라고 시댁에 당장 오라고 난리를 쳐서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갈 때만 해도 제가 가서 뭘 해줘야 하나 걱정이 많았죠. 제가 왔다는 소리에 신우가 겨우 방에서 기어 나왔는데 살이 쪽 빠졌더라고요.
딱 봐도 마음고생 심하게 했구나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하긴 돈을 잃으면 그렇게 상심할 법도 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평생 모은 돈인데. 근데 신우가 방에서 나와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저만 계속 노려보고 있으니까 시부가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아니 너는 왜 그렇게 토끼 눈을 뜨고 그래? 네가 몰래 따라 사놓고서는 돈 잃어놓고 도로 원망하는 게야. 네 선택으로 산 주식 있지 않냐? 그러니 네가 알아서 책임져야지. 아니 여보, 우리 딸이 이렇게 성심이 큰데 그런 잔소리를 해야겠어요? 애가 다른 것도 아니고 지 결혼 자금 좀 불려보고 싶어서 한 거라잖아요. 그러길래 찾아라면 왜 하고 지신 이야기는 왜 꺼내서 그나마 모은 돈까지 탈탈 털리게 만들어. 애한테 바람은 왜 넣냐고. 아니 우리 마누라가 무슨 바람을 넣었다고 그래. 하지 말라고 말리는 거 못 들었어. 지가 좋다고 넣어놓고서는 누구한테 책임 전가를 한 거야. 이것들이 정말 너희가 주식 이야기만 안 했고 그 차 자랑만 안 했어도 이런 일 없었잖니. 그렇게 돈 벌었다고 자랑을 했더니 애가 혹하고 넘어가지 않겠어? 아유 내가 정말 속이 터지겠다 터지겠어. 아들 놈은 바람 넣어놓고 모른 척하지. 응? 딸은 평생 모은 결혼자금 다 날렸다고 밥 다 먹지. 아 내가 이 꼴을 봐야 하니 정말? 아이 그러면 뭐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니들이 빵떡 떨어져 이렇게 된 거니까 니들이 여윳돈 있으면 얘 좀 도와줘라. 결혼은 시켜야 할 거 아니야. 저는 솔직히 왜 그렇게까지 책임을 져줘야 하나 싶었죠. 막말로 지가 욕심부리다가 잃은 돈인데 그걸 왜 저희 부부가 메꿔줘야 해요? 근데 남편놈 생각은 좀 달랐나 봐요. 아무리 그래도 파른 안으로 굽는 거라고 지 동생이라 마음이 씌었나 봐요. 저한테 돈을 좀 주자고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당연히 황당해서 왜 그래야 하냐고 신우가 잃은 돈인데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하냐고 했더니만 남편이 혀를 끌끌 차면서 그렇게 정없이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도 매번 시댁에 가서 제 편만 들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우리가 신우 편이 되어 주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저희가 주식 이야기를 먼저 한 건 사실이니까 혹할 수 있지 않았겠냐고 설득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계속 반대만 해봐야 역효과 날 것 같고 그래서 남편 보고 네 돈 있으면 알아서 줘라. 저는 모르겠다 하고 손 털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액땜을 한번 하고 나니까 사람 일이라는 게 또 술술 풀리긴 하더라고요. 그 사건이 있고 한동안 조용했는데 한 1년쯤 지나서 말이죠. 신우가 돈을 다 모았다면서 남자친구랑 결혼 약속 잡을 거라고 아주 신나서 난리더라고요. 아가씨, 벌써 돈을 그렇게 다 모았어요? 5년 동안 2,800만 원 모은 것 치고는 나머지 돈을 엄청 빨리 모았네요. 저도 엄청 저약하면서 살았어요. 오빠가 준 돈에다가 제 돈 더 모았죠? 1년 동안 1,000만 원이나 모으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사고 싶었던 옷이랑 가방도 다 포기했다고요. 예? 아니, 이거 아가씨한테 얼마나 줬길래 1,000만 원 더 모아서 결혼을 해요. 글쎄 저는 우리 남편이 끽해봐야 1,000에서 2,000만 원 정도 줬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애초에 2,800만 원이었고 지가 지 스스로 날려먹은 돈인데 그 돈 전부를 줄 필요도 없으니까요. 오빠가요? 4,000만 원 줬는데요. 네, 아가씨한테 4,000만 원을 줬다고요? 아니, 여보, 당신한테 그 돈이 어디서 나서 4,000만 원을 아가씨한테 줬다는 거야? 아니, 내가 돈 좀 주겠다고 했었잖아. 당신도 동의했고, 그래서 우리가 모았던 조그만 아껴서 줬는데. 그때 머리에 망치를 얻어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 4,000만 원 적금이 말이에요. 어떤 돈인지 아세요? 나중에 우리 부부에게 아이 생기면 애가 커갈수록 저희가 많이 늙어갈 테니까 그때 경제활동을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미리 대비해서 대학 등록비 내자 하고 묶어둔 적금이었거든요. 근데 그 돈을 홀라당 신우한테 줬다고 하는데 충격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뭐? 그 적금을 깨서 아가씨한테 줬다고? 아니, 그 돈을 그렇게 나랑 상의도 없이 쓰면 어떡해? 그 돈 당신 혼자 모은 돈도 아니고 나랑 같이 모은 돈이었잖아. 적어도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당신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그래서 줬지. 그리고 우리 아이 안 가질 거잖아. 애도 없는데 애 등록금이 왜 필요해? 아이를 안 가지겠다고? 아니, 그게 또 무슨 소리야. 너네 지금 애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었어. 시모는 잔소리 시던 거였지. 신우는 모르는 척하지.
남편 놈은 제가 네 마음대로 해라 한 걸 가지고 저도 동의했다고 말을 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길로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너무 열이 받아서 다 뒤집어 엎고 싶었거든요. 남편 놈 뺨이라도 한 대 치고 싶은 생각이 절절해서 실수할까봐 집으로 와버렸더니 남편 놈이 뒤따라왔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주면 어떡해? 네 돈이야? 나랑 같이 모은 돈이잖아. 내가 아가씨 주라고 한 건 네가 하도 마음을 쓰니까 혼자서 모은 돈으로 좀 지어줘라 그거였지. 그리고 애초에 2,800만 원을 잃었는데 4천이나 준 게 맞아? 맞냐고? 여보, 우리 애 안 낳을 거잖아. 그러니까 그 돈 우리 동생 결혼한데 못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 어차피 우리 애 지금도 노후자금 잘 모으고 있는데 그 돈 없다고 주는 거 아니잖아. 우리 동생 결혼 못해서 죽겠다는데 사람 하나는 살리고 봐야지. 그리고 내 동생한테 돈 주는 게 아까워? 아까운 게 아니라 너 혼자 모은 돈도 아닌데 나랑 상의를 했어야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 내리고 처리할 거면 우리가 왜 부부 사이로 남아야 하는데? 내가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지금 너보다 돈 못 번다고 무시하는 거지?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경력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 나는 중간에 군대도 다녔는데 내가 이직을 해서라도 너보다 돈 많이 벌어올 거다. 내가 진짜 서러워서 씩씩거리면서 말을 하더니 방에 들어가서 무슨 중학생처럼 방문을 꽝 닫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뭔 일인가 싶더라고요. 제가 황당해서 방문 앞에 서서 야, 나와봐. 이야기 좀 하자. 하니까 방문 확 열더니 야, 너는 남편한테 야야거리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초딩 싸움입니까? 너도 나한테 너라며? 하면서 저도 지지 않았더니 자기 어리다고 무시하는 거 너무 짜증났다면서 막말을 하더라고요.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 놈이 맞나 싶었어요. 나도 할 말 많거든. 당신이 돈 좀 번다고 돈 가지고 일세 떠는 것도 싫고 나이 많다고 자기 애 취급하는 것도 싫었다고 알아? 그동안 당신이랑 살면서 당신이 나를 존중해주는 느낌이 단 한 번도 없었어. 그 수모를 다 겪으면서 살았는데 지금 나한테 무슨 막말하는 거야? 황당하게. 내가 언제 그랬어? 나는 항상 당신을 존중해주려고 했다고. 그렇게 느끼고 싶은 거겠지. 나는 아니었다니까. 당신 말투가 학생을 가르치는 말투라는 거 알아? 늘 나를 가르치는 것 같았다고. 아니, 그게 내가 일부러 가르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 말투가 그런 걸 어떡해. 그럼 고치라고 말해줬으면 좋았잖아. 고치라고 한다고 그게 고쳐지냐? 솔직히 말하면 나는 아이도 낳고 싶었는데 당신이 늙고 지친 데다가 싫어하는 거 같아서 못 낳은 거라고. 알아?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울분을 토해내면서 할 말이야? 그럼 좀 미리미리 말을 하지. 왜 쌓아두고 앉아있어? 언제 말할 틈이나 줬냐? 항상 애 취급이나 했으면서 내가 오죽하면 쌓아주고 있다가 말을 했겠냐고. 항상 당신 앞에 서면 작아지는 기분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정말 황당 그 자체더라고요. 더 웃긴 건 그 다음 날부터 각방을 쓰자는 게 아니겠어요? 본인이 작은 방에 들어가서 자기 시작하는데 제가 대화로 풀어보려고 해도 입 꾹 닫고 진짜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풀리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인간이 3개월이 지나도 꽁하니 있는 게 아니겠어요? 3개월 동안 서로 자존심을 부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 놈이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하더니만 눈을 왕방울만하게 뜨고 지가 먼저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여보, 대박. 나 대박 났다. 이제 더 이상 나 무시 안 당하고 살 거야. 나 이직 성공했다고. 갑자기 이직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언제부터 이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당신한테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일을 가고 포트폴리오를 준비했다 이거야. 3개월 내내 거기에만 매달렸다고. 면접도 보고 왔는데 최종 합격했다고 방금 문자가 도착했다고. 무려 어딘 줄 알아? 대기업이야 대기업. 남들이 이름만 들어도 입을 떡 벌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에 합격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딱 이때다 싶더라고요. 이렇게 기분 좋을 때 살랑살랑 남편 기분도 좀 풀어주고 화해를 하면 딱이겠다 싶었어요. 어머, 자기야 그게 사실이야? 너무 축하해. 진짜 해낼 줄 알았다니까. 우리 자기 이제 대기업 다니는 남자니까 어디 가서 무시 안 받을 거야.
나도 우리 자기 대기업 간 거 너무 축하해서 축하 파티라도 열어줘야겠다. 자기 고생했어. 너무너무 수고했어. 익숙하지도 않은 애교를 좀 떨었더니만 남편이 또 슬그머니 기분이 풀렸는지 저에게 대꾸를 하더라고요. 그래? 축하 파티를 열어준다고? 그럼 뭐 가족들이랑 다 같이 불러서 파티하면 되는 건가? 아이 그럼 우리 자기가 무려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내가 나서서 축하 파티를 열어야 하지 않겠어? 시댁 식구들 다 불러다가 파티 열자. 아, 아가씨도 곧 결혼한다고 하던데 예비 심해부도 보고하면 좋지 않겠어? 나도 성대하게 한번 준비해볼게. 뭐 그렇게까지는 없어서 해준다고 하면 나도 거절할 이유가 없긴 하지. 한번 해봐. 얼마나 성대하게 준비 잘하나 나도 성의를 좀 보고 싶으니까. 이놈 자식이 아주 오냐 하니까 기고만장해서 대꾸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긴 했지만 남편이랑 계속 냉전 상태로 지낼 수는 없는 거니까 작심하고 준비를 한번 해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축하 파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쌓은 경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정말 장하다 싶어서 어떻게 축하 파티를 열어주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런 일에 돈 아끼면 뭐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호텔에 음식점 룸을 빌려서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파티용품 전문으로 파는 회사에 주문 제작해가지고 풍선으로 우리 남편 취업 파티 룸 꾸미고 현수막도 달고 케이크까지 주문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 전부 초대했지요. 우리 부모님까지 말이에요.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거야. 예약은 10명으로 한 거 맞지? 체크 잘해서 준비해줘야 해. 아니야. 인원 더 추가해서 예약했어. 우리 친정 식구들도 불렀거든. 왜? 장인어른 장모님도 오신다고? 아니 저가 식구들은 왜 불렀어? 축하 파티니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엄마 아빠도 축하해주면 좋잖아. 사이가 대기업 갔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 장인어른 장모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할 일이 뭐가 있어? 당신 참 생각 없다. 저가 식구들이지만 우리 부모님이 밥 편안하게 먹기나 하겠냐? 아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사돈쟁 아닌데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 좋은 거지. 차라리 우리 집 식구들이랑 한번 하고 처가 식구들이랑도 한번 하고 그렇게 따로 준비하지. 생각 없이 준비했네. 에휴. 트집을 잡더라고요. 아니 기껏 비싼 돈 써서 준비를 했더니 타박을 하는 건 무슨 경우냐고요. 기분 나쁘게 진짜. 아무튼 그래도 남편이 그동안 저한테 자격지심을 느꼈었다고 하니까 님 미안한 마음에 열심히 준비를 했고 취업 파티 날이 되었습니다. 미리 미용실까지 가서 준비하고 룸 꾸민 거 한 번 더 확인하고 요리 주문도 미리 해놓고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해놨다니까요. 제가 생각해도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줄 명품 구두까지 선물로 샀죠. 첫 출근하는 날 신고 가라고 말이에요. 명품 가방 같은 건 너무 티나고 신발은 잘 모르니까 딱 적당하다 싶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취업 파티 자리에 온 가족이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룸에 들어오면서 준비 많이 했네. 친정은 우리 박서방 고생했네. 하고 있었지요. 요리가 코스로 나오니까 먹으면서 케이크 자르고 제가 딱 자기 첫 출근할 때 쓰라고 선물 준비했어 하면서 선물을 딱 꺼냈는데 명품 종이백 안에 들어있으니까 다들 눈이 휘둥그레해지더라고요. 뿌듯했어요. 남편이 뭐야? 가방이야? 하면서 열었는데 신발 나오니까 조금 실망하대요. 아니 감지덕지인 줄 알아야지. 티나게 실망하는 건 무슨 경운지요. 당신 첫 출근할 때 헐헐 날아가라고 산 거야. 대기업에 갔으니까 높은 곳까지 승진길만 걸으라는 의미에서 말이야. 아휴, 신발 선물로 사주면 도망간다는 말 못 들어봤어? 헐헐 멀리 날아가면 어쩌려고? 때마침 이런 선물도 받았겠다. 잘 됐네. 나도 당신한테 줄 게 있었거든. 당신 말대로 나 대기업으로 이직도 성공했고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높은 곳으로 헐헐 날아가 보려고. 뭔가 쎄한 말투로 말을 하면서 저한테 뭔가를 툭 던졌는데 이놈이 힘 조절을 못했는지 제 얼굴로 날아온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깜짝 놀라셨죠. 솔직히 저도 좀 기분이 많이 상했거든요. 곱게 줘도 되는 건데 종이를 던져서 얼굴에 맞았으니까요. 모서리 부분에 베이면 어쩌려고요. 아니, 박서방 뭐 하는 짓인가?
곱게 줘도 될 것을 왜 던지고 그래? 이렇게 기분 좋게 파티까지 연 우리 딸한테 말이야. 아, 실수해, 실수.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대수롭지 않다는 말투로 말을 하는데 기분이 확 상했죠. 이렇게 파티까지 준비했는데 저한테 뭔 짓을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이봉투길래 뭔가 싶어서 열어보니까 이혼소장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황당해서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인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게 뭐야? 이걸 왜 나한테 던지고 그래? 보면 몰라? 이혼소장이잖아. 나 내 능력으로 당당하게 대기업갔고 아직 나이 많 안 됐고 높은 곳으로 헐헐 날아가고 싶은데 당신 같은 늑다리는 나한테 침밖에 안 되더라. 자기 일에 빠져서 내줘도 안 나는 사람 필요 없어. 나는 이제 나를 내줘할 여자가 필요해. 그래서 지금 온 가족 불러놓고 축하 파티 연 사람한테 이혼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 당신처럼 자기 일이 최고라고 자부심 넘치는 사람보다 집에서 나만 오매불만 기다리면서 애도 떡하니 낳아줄 어린 여자가 필요하다고. 기가 막혀. 아니 맞벌이로 살면서 나한테 돈 많이 벌어와서 좋다고. 같이 버는 게 최고라고. 아이는 안 가져도 된다고 했던 사람이 누군데 그래? 그땐 내가 대기업에 입사하기 전이잖아. 나 이제 당신보다 훨씬 더 잘 벌어. 당신이 벌어오는 돈에 기대지 않아도 된다고. 알겠어? 축하 파티까지 준비했는데 돌아온 게 이혼소장이라니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이거 준비하느라 고생하긴 했는데 내 취업 파티가 아니라 이혼 파티가 되어버렸네. 곧 이혼하면 남남인데 얼굴 보면서 밥 먹어야 해. 그만 나가주지. 우리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식사하게. 아, 그래? 알겠어. 네가 그렇게까지 자격지심을 부리는데 나라고 왜 너랑 계속 지지고 볶고 살아야겠니? 내가 능력 없는 것도 아닌데 내가 여기서 곱게 나가줄 테니까 너희도 나가. 어딜 나가? 내 축하 파티 중인데 불청객이 꺼져줘야지. 아이씨, 밥맛 떨어지게 하지 말고 당장 나가라고. 혹시 내가 대기업에 이직하게 됐다고 이제 와서 아까운 건 아니지. 무슨 개소리야? 네가 왜 아까워? 100번 따져도 내가 아깝지. 여기서 나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 집에서 나가라고. 지금 신혼집 해왔다고 이 조세라도 부리는 거야. 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싫었어. 아주 혐오감이 들었다고. 돈 가지고 사람 노르려고 하는 행동 말이야. 우리 신혼집에서 짐을 빼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닌데. 그럼 내가 나갈 곳이 또 어디 있는데. 아 그래. 짐 당장 뺄게. 내가 뭐 갈 데가 없냐? 우리 집에 가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 집에서도 나오라고. 뭐 우리 집인데 왜 나가? 네가 뭔데 우리 부모님 집을 빼라 말아야. 우리 집은 무슨 우리 부모님 집? 그 집 내 집이야. 내가 샀어. 그니까 너네 가족 짐 다 빼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뭔 소리냐는 듯 저를 보더라고요. 시부모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다시 신우 주식 사건으로 돌아가야 해요. 신우가 죽겠다면서 울고불고 남편한테 돈 받아갔을 때 말해요. 시부가 저한테 조용히 면담을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시부도 돈이 물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부는 여유 자금이 없어서 집 담보 대출 풀로 땡겨서 이것저것 투자하다가 싹 망해버린 거죠. 제가 돈 버는 거 보고 쉬워 보였다대요. 그러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고 빨리 돈을 갚지 않으면 압류를 당한다는 겁니다. 이걸 가족들에게 말은 못하고 신우가 남편한테 돈 받았으니 자기까지 해달라고 말을 못하겠고 중소기업 다니는 남편놈이 억대의 돈이 어디 있겠냐고 저보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제 잘못인가 싶더라고요. 주식을 괜히 자랑해서 이 사달이 났구나 싶었어요. 거기다가 시부가 저한테 무릎까지 꿇어가며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거절을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제 명의로 돌리는 조건으로 제가 시부의 빚을 갚아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집이 정말 오래된 옛날 아파트라서 팔아도 팔리지 않고 값도 제대로 못 받을 집이었거든요. 그러니 그냥 제 명의로 돌리고 평생 여기서 사셔라 하면서 제가 시부의 빚을 갚아드린 거죠.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었지만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명의를 받았어요. 일단 그냥 시부모님 살게 해드리고 시부가 민망할까봐 일부러 시댁 남편에게 숨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댁인간들 등기부등본 떼어볼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몇십 년 동안 그 집에서 살았으니까 당연히 계속 시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겠죠. 그 뒤에 남편이랑 싸우고 속사정을 더욱더 말 못하게 됐습니다. 그 집 내 집이다 하면 유세 떤다고 사이가 더 악화될 것 같아서요. 근데 지가 대기업 같다고 이혼을 하자고 해요. 제가 본때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요? 뭐야. 그럼 지금 그 집이 우리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이 아니라 또 당신 집이라고? 어떻게 여태까지 이런 걸 속이고 말도 안 할 수가 있어.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혼을 하자고 하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 않겠어? 당장 짐 빼. 온 가족 짐 다 떼라고. 아니 얘. 그럼 우리는 당장 어딜 가라고 짐을 빼라고 하는 거니? 제가 그걸 어찌 알아요? 아니 알아도 그걸 제가 신경 써야 하는 문제인가요? 아가씨 결혼한다고 집 구했다면서요? 거기에 저 인간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온 가족이 그 집으로 들어가면 되겠네. 야, 얘 미친놈아. 네가 당장 잘못했다고 며느라고한테 비우지 못해. 얼른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 이놈아.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아버지가 콧소리를 쳐요. 아니 주식을 도대체 왜 했냐고요. 그것도 비까지 내면서. 여보, 왜 우리 아들한테 화를 내고 그래요? 우리 애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으면 이랬겠어요. 사과는 서로 해야지. 얘 너도 사과해 우리 아들한테. 그리고 하얘 해. 어디서 개 뼈다구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아니 사과를 누가 해? 우리 딸이 왜 해? 얘, 저 인간들이 눈물 콧물 다 쏟아도 너 절대로 사과 받아주지 마라. 엄마 당연하죠. 이 수모를 겪고 내가 왜 받아줘? 저 이혼할 겁니다. 여기에 도장 지정 사인 다 해줄게. 이혼해. 그리고 내 집 빼세요. 더 이상은 못 봐주니까. 내용 증명도 보내버리고 카택 침입으로 고소도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 고소를 하겠다고? 에이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 우리가 말이 좀 지나친 건 인정하마이. 어른이 사과하고 드는데 적당히 좀 받아주죠. 싫은데요? 남인데 무슨 가족이야? 남이라고 말을 한 게 누군데? 집 패세요. 아가씨가 구했다는 그 집으로 가라고. 아니 그 집은 저희 신혼집이라 방도 두 개고 거기 어떻게 초가 식구들을 다 데리고 들어와요. 이건 아니죠. 언니가 갑자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언니가 눈 딱 감고 한 번만 우리 오빠 용서 좀 해줘요. 싫다니까. 내가 왜 저딴 인간을 데리고 살아. 가족끼리 알아서 합의 보고 해결해. 나는 그 가족에서 빠질 테니까. 이러다가 진짜 우리 신혼집으로 다 들어오는 거 아니지? 이 결혼 다시 생각해. 아파트 계약금만 네 돈으로 걸었으니까 되돌릴 수 있잖아. 아니면 나머지 잔금 내고 너네 식구 들어가서 살던가. 이건 아닌 것 같아. 거지 처가를 어떻게 데리고 살아. 나 도망갈래.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만 여기다가 두고 가면 어떡해. 얘 이러다가 우리 땡처럼 받떠나게 생겼다. 아유 다들 뭐하고 있어.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해야지. 야 이 망할 자식아. 왜 마누라 심기를 거스르고 그래. 빨리 무릎 꿇어. 시댁 식구들 하나같이 저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데 남편 놈만 빳빳하게 서서 부들부들 거리더라고요. 어차피 그 사과 받아줄 생각도 없었지만요. 너는 나를 기만했으니까 이거 전부 쌤쌤이야 쌤쌤. 이유는 없던 걸로 해. 우리 가족이 원하니까. 미친놈인가? 네가 뭔데 큰 소리야. 내가 너 안 받아준다고. 엄마 아빠 저놈 취업 축하 파티에 우리는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니까 이만 나가죠. 그러고 뒤를 돌아섰더니만 제 바짓가랑이 붙들고 늘어져서 시부모님이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저는 그 손길 발길질로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저는 그 뒤에 진짜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집에서 나가라고요. 시댁 식구들 저에게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구질구질하게 빌었지만 저는 얄짤없이 쫓아냈어요. 돈 한 푼 없이 쫓겨나게 되었죠. 신우는 말 그대로 파혼당했습니다. 남자 쪽 집안에서 집도 없는 그지 새끼들이랑은 결혼 못 시킨다고 했다네요. 신우가 계약금 걸었다는 그 투룸 신혼집 있잖아요. 거기에 남편놈하고 시부모님까지 다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전세금 없어서 월세로 산다는 게 기가 막히죠. 그래도 남편놈이 대기업 갔으니까 알아서 갚으면서 살겠죠. 아주 마음이 시원하고 고소합니다.
지 생활이 그렇게 파탄나고 나니까 그제 와서 저의 소중함을 알았는지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내가 당신한테 너무 지나치게 굴었던 것 같아. 그동안 당신에게 자격지심이 있었다는 거 인정할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시 잘해보자. 내가 대기업에 취직했으니까 우리 인생 이제 활짝 핀 거 아니겠어? 서로 양보하면서 잘 살아보자. 이혼 수리는 접수 안 할게. 무슨 소리야? 꺼져. 내 인생에서 너 같은 악기를 붙이는 게 실수였어. 이혼 서류 접수하지 마. 내가 소송 걸 테니까. 저는 그렇게 이혼 소송까지 걸었고 이혼은 당연히 저에게 유리한 쪽으로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그 인간들 저에게서 단 하나도 가져갈 수 없었거든요. 제가 현물로 가지고 있는 건 집 두 채가 전부였는데 그 부분 모두 남편의 기여도가 전혀 인정되지 않았어요. 제가 오히려 빚을 갚아주고 받은 거니까요. 게다가 제가 남편에게 사줬었던 차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아주 악착같이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여전히 경제 과목 강사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라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얼굴이 더 보기 좋아졌다는 소리도 듣고요. 철부지 전 남편 놈 버리고 나니까 제가 버는 돈 알아서 알뜰하게 아끼고 투자하며 돈 불리는 재미까지 맛보고 있고요. 소송이 끝나고 전 시댁 식구들 이사 가는 날 일부러 찾아가서 약 좀 올렸는데 아주 볼만하더라고요. 낡은 집이긴 했지만 방 3개인 집에서 투룸 빌라로 이사를 가는데 짐이 다 들어가겠어요. 이사짐 나르면서 중고거래하는 꼴을 보니까 아주 배꼽 잡고 웃을만 하던데요. 그 와중에 물건 사겠다는 사람이 10,000원만 깎아달라고 그러고 전시모는 벼룩의 간을 떼어먹으라고 못 깎아준다고 그러고 대기업 같다고 그렇게 자랑자랑 하더니만 꼴이 아주 우습게 됐죠. 이래서 자격지심이라는 게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건가 봅니다. 자기 처지에 맞게 살살 구슬려 가면서 잘 살았으면 차가 뭡니까? 집도 사줬을지도 모르는데 집옥지가 발로 차버린 걸 평생 후회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대박이 있길 바라면서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